극적인 반전 드라마의 연속이었던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개표 시작 닷새 만에 결국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한반도의 지금은 바이든 시대의 개막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관계와 미중 관계, 한미 관계, 또 한미일 삼각관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합니다. 특히 조 바이든이 이끄는 미국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을 전망해보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 미국 대선 흥미진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선 못지않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네네.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열세였는데 초반에 개표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앞서는 것 같았고 네네. 다시 중반 이후부터 바이든 후보가 이제 역전을 했는데요. 네네. 이번 과정, 대선 과정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대선은 트럼프 대 반 트럼프의 선거였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 바이든이라기보다는 트럼프와 트럼프를 싫어하는 그룹 간의 선거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반 워싱턴을 대표하는 트럼프와 워싱턴 주류의 그 정치인들의 이미지와 또 정치인들의 그 그룹 속에서 있었던 바이든 간의 대결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뭐 지금 최종 결과가 아직까지도 정리가 좀 덜 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본다면 이번 선거는 이번 46대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그야말로 미국의 속살을 제대로 좀 보여준 것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분열된 여론 그리고 미국 내에서 다양한 계층 간에 또는 다양한 그룹들 간의 반목과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갈등이 명확하게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드러났다. 그래서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 지금 후보 뭐 당선자라고 이야기하기는 아직 그렇습니다만 통합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 조기에 이루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미국의 역량을 보여주는 과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번 미국 대선은 미국 민주주의의 한계, 동시에 어떤 잠재력, 폭발력 이것도 동시에 같이 보여줬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바이든 후보를 미국 국민이 선택했을 때 그 저변에 깔린 어떤 네네. 배경이랄까, 심리랄까 이런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반 트럼프라고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간 보여줬던 네. 매우 주류와는 매우 다른 차원에서의 행보, 특히 대외 정책, 내부 정책에서 보면은 매우 갈등적인 그런 행보를 펼쳤지 않겠습니까? 특히 반 오바마의 정서가 그야말로 모든 정책에서 드러나는 이 과정을 미국인들이 상당히 불안해했다라고 한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바이든 후보의 당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안정감이라고 봅니다. 네. 바이든 후보 갖고 있던 36년 동안의 상원 의원, 또 8년간의 부통령, 그 과정에서 모든 미국에서의 진행되는 정치적 상황들을 거의 한 40년 정도를 지켜봤던, 그리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행위자로서 행동했던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안정감, 또 그 과정에서 특별하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바이든 후보의 정책적 역량, 이런 것들이 사실상 평가를 받았다. 그러니까 바이든의 아주 큰 장점을 보고 미국인들이 선택했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 또 그 과정에서 4년간의 피로 현상들이 바이든 후보로 갈아타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바이든 후보가 네네.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직후에 승리가 확정된 직후에 통합을 강조했는데 네네. 뭐 저희도 다 지켜봤다시피 미국 사회 분열상 네네. 어떤 뭐 인종 간의 갈등이라든가 혐오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극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치유하는 게 제일 먼저 최우선의 과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번에 바이든 후보가 거의 이 당선을 확정짓는 연설에서도 통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분열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연방 지금 이제 연방 연방 쪽에 네. 그야말로 이제 바이든 후보의 선거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전체적으로 연방 대법원에 제소를 하겠다랄지 이런 쪽으로 가는 그 흐름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후보는 명확하게 통합적으로 가자. 그러니까 지금의 반목과 상호간의 질시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키워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잡았다고 보고 그렇게 최대한 빨리 현 상황들을 극복하는 그런 노력을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또는 바이든 후보가 보여주는 것이 본인의 그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또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4년간을 미국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매우 안정감을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잘 잡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캐릭터가 독특한데 네네. 이게 지금 거짓 승자다. 거짓 승자 행세를 한다. 이렇게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불복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당선인이 되면 현직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불러가지고 네. 초청을 하고 뭐 이렇게 방도 안내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초청도 안 하겠다고 했다면서요? 아직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편 투표에 대해서 우편 투표가 아니었다면 본인이 승리했을 것이라는 것을 그야말로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입장들을 드러내기도 했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표를 거의 도둑 맞았다라고 하는 정도로 표현을 네.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 현 상황을 인정을 지금 당분간 못하겠다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 성정으로 보면 이런 그 행보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그렇지만 그 이번 대선이 박빙이었던 건 사실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했던 것보다 선전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최종 결론은 270석을 넘어서서 거의 300석 정도의 그 정도를 이제 바이든 후보가 가져가는 이런 승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불복하는 쪽으로 갈 경우에는 미국 여론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저는 적당한 시점에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인정하는 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리를 해야만 본인에게도 명예로운 퇴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관련된 언사에 대해서 네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늘 비판해왔던 미국 CNN 같은 경우는 앵커가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겨냥해서 저 사람이 바로 미국 대통령이다. 정말 추하고 애처롭다. 뭐 이런 표현도 썼고요. 네네.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좀 더 바뀌어서 그동안 이제 트럼프 편에 있었던 보수 언론도 이제 좀 승복을 하는 게 옳지 않겠냐 이런 네네. 얘기도 하고 네네. 사위인 쿠시너도 역시 좀 승복을 권유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네네. 만약에 이런 걸 다 뚫고 뭐 경합주를 재검표를 하고 연방 대법원까지 소송까지 간다 이러면 확정까지는 상당히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의 그동안 46번의 대선 과정에서 유례없는 지금 상황들이 앞으로 발생할 네,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공식적으로 지금 바이든 후보는 당선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선거가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1월 6일 날 당선인이 연방의회를 통해서 통보가 돼야 그때부터 공식적인 당선인이 되는 것이죠. 또 그 과정에 1월 20일 날 46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고 또 그 전으로 보면 12월 14일 날에 선거인단 투표가 이제 워싱턴에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각 주별로 선거인단이 확보가 됐고 이들이 전부 모이는 게 12월 14일입니다. 이때 모여서 공식적인 투표를 해서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바이든 후보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어려운 현 상황들을 통합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어려운 국면들을 좀 어려운 상황들을 좀 돌파하고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분열된 것들을 좀 정리해보자는 그런 입장이 지금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월 20일까지의 전체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금과 같은 행태로 간다면 1월 20일 날 미국 대통령의 40대 대통령 취임식조차도 현직 대통령이 불참하는 취임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할 수 있는 저는 그 상황은 미국의 정치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미국식 민주주의의 미래와 관련돼서도 저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그 상당히 좀 격앙된 상황이겠습니다만 좀 더 마음의 정리를 하면서 현 국면들을 좀 슬기롭게 좀 본인이 좀 다가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정말 트럼프 네네.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런 보도를 골프장에서 들었다라고 해서 그 표정을 담은 사진도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선거에서 패배하고 있는, 개표에서 패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다. 그런 네네. 그 멘탈이라든가 정신력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동안에도 이런 멘탈을 보여준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매우 의연하다. 또 현 상황에서 자신이 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기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초조해하지 않는다. 네. 뭐 이런 쪽으로 골프장에서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좀 기인의 행보 또는 매우 정상적이지 않은 행보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가 정리가 대충 돼가고 있지만 최종적인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모습이 미국인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 과거에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골프장을 거의 뭐 한 달에 그 일반적인 오바마 대통령이나 그 전 대통령보다 몇 배나 많이 이제 골프장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 적들도 있었고. 네. 그렇게 보면 골프장 정치다라고 불릴 정도의 행보를 보인 적이 있는데 지금의 그런 모습들은 미국인들에게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임 중에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탈세 혐의도 있고 성추행 혐의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마지막까지 좀 버티다가 네네. 퇴임 이후를 대비해서 새 행정부 바이든 당선인과 딜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네. 그 제재와 관련된 거기에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고 봐야 됩니다. 말씀하신 성추문도 그렇고 예. 납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탈세 문제도 있고요. 이 문제들을 본인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선거 막바지 지금 국면에서 버티는 것도 예. 그것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또 그 과정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내가 승복을 하는 대신에 나의 이번 자신의 퇴임 이유를 보장해 달라랄지 네. 이런 입장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미국 정치의 또 다른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에 그 전직 대통령이 법적인 제재를 받는달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만약에 그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그 정치 통합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유연한 접근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퇴임 이후에 대한 불안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의 달인이라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네네. 거래를 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 이렇게 인사를 보내고 네네. 같이 갑시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네. 특이한 게 SNS를 통해서 했습니다. 보통 네네. 이제 전통문을 보내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축전을 보내거나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완전히 미국 대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고 예. 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아베 총리가 당선자 신분일 때 미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물론 발빠른 행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기도 했지만 그 외교적인 그 차원에서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행보였다 이런 평가가 또 나왔었습니다. 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확정되거나 또는 선거가 깔끔하게 정리된 다음에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윗을 통해서
그런 그 간접적인 지금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는 또 그 과정에서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저는 적절한 그런 판단이었다라고 보고요. 또 이낙연 당대표도 발빠르게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은 저는 상당히 적절하고 또 순발력 있는 대응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는 한국의 어떤 민주주의적 성과, 또 경제적 성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를 했고요. 네네네. 또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인물 중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네네. 뭐 2001년에는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다가 이렇게 김대중 전 당시 대통령하고 네네. 넥타이를 서로 이렇게 바꿔맸다 뭐 이런 일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배경들이 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어떤 식으로 바이든 당선인과 접근을 해야 될까요?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워야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후보는 한국과 인연이 매우 깊은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 몇 차례 오기도 했었고 또 한반도 문제나 미국이 가장 지금 힘들게 상대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매우 유연한 접근법들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예측 가능한 한미 관계 또 예측 가능한 대한반도 정책을 바이든 후보가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갖고 있는 안정감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안정감과 결합이 된다면 저는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3자가 그동안 펼쳐왔던 탑다운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현재 상황의 그 진행 과정을 훼손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조금은 안정감 있게 그리고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4년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고려해서 본다면 좀 더 차분하게 한미 관계를 또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뭐 그런 점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바이든 후보 간의 어떤 화학적인 결합 수준은 매우 높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침 또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네네.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데요. 네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화를 나눌지도 상당히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만 아무래도 또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네네. 강 장관이 다른 분위기, 워싱턴 조야의 다른 분위기도 좀 많이 알아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 강경화 장관의 이번 방미 행보는 상당히 신중한 행보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1월 20일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취임식을 하기 전까지 대통령은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2달의 기간이 남아 있고요. 전체적으로 바이든 후보 진영을 접촉하더라도 그야말로 드러내놓고 또 아주 소리나게 접촉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좀 더 조심스럽게 바이든 후보의 외교 안보 브레인들을 만난달지 또 그 과정에서 미국의 민주당의 상원 의원들 또는 하원 의원들을 만나는 그 경로 또 그 정도 행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또 지금 이제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는 강경화 장관의 파트너였고 뭐 한 2달 정도 더 파트너 역할을 할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반도 정세랄지 또는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 보여줬던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정리하면서 상호 간의 그 현재까지의 정책들을 점검하는 또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또 강경화 장관이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인연이 깊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좀 상호 간에 정리되는 이 흐름 속에서의 그 만남들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바이든 시대의 북미 관계,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짚어볼 텐데 외교 전문가인 조 바이든 당선자는 과거에도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발언을 참 많이 쏟아냈습니다. 바이든 당선자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관련 발언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The people of this nation have spoken. They've delivered us a clear victory, a convincing victory, a victory for we the people. We've won with the most votes ever cast on a presidential ticket in the history of the nation. United States and the world have to make it absolutely clear to Kim Jong-u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not accept and tolerate a nuclear-armed North Korea.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to get that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a nuclear-free zone. 네, 지금 발언들을 보면 네. 바이든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원칙에 입각한 관여 정책 이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서 정치를 해왔던 트럼프 대통령하고 달리 앞으로는 어떠한 러브레터도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이걸 보면 좀 상당히 강경한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네네.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크게 보면 민주당 정부의 대북 정책은 빌 클린턴 정부 시절에 후반기에 갔을 때 관여 정책이 있었습니다. 페리 프로세스로 대표되는 또 그 과정에서 조미 또는 북미 공동 커뮤니케가 만들어졌던 네. 그 상황들을 보면 클린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펼쳤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빌 클린턴 정부 시절의 모습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바마 정부 같은 경우는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방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핵 문제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에 맡기고 본인은 다른 문제, 예를 들어서 쿠바 문제랄지 또는 이라크 문제랄지 이런 다른 문제들에 집중하는 식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제가 볼 때 바이든 정부는 빌 클린턴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중간 지점 어느 지점을 찾을 거라고 봅니다. 오바마 때를 답습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보다는 좀 더 진전된 남북 관계 또는 진전된 북미 관계를 추구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빌 클린턴 정부 시절에 적극적인 관여 정책이 이제 후반기에 나왔었는데 네. 거기까지 갈 수 있는가의 여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행보를 펼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 이렇게 아마 볼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와 같이 그 수준으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하나는 북한의 행보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최근 한 1, 2년 동안 하지 않는 이른바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바이든 정부가 강경 쪽으로 갈 경우에 대북 네. 강경 정책으로 갈 경우에 북한은 아마도 전략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핵실험이나 ICBM 발사 또는 SLBM 발사와 같은 행보를 펼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또 하나의 측면에서 우리가 바이든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미중 관계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이든 정부는 미중 관계에 있어서 유연한 접근법들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굉장히 중국을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네. 바이든 정부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약에 바이든 정부가 북한을 세게 밀어붙일 경우에 특히 이제 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그렇게 온건한 접근법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강하게 몰아붙인다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중국 쪽으로 더 경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빠져나올 구멍은 중국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더 가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ICBM 발사와 같은 행보가 나온 상태에서 중국적으로 경도되는 부분은 미국 외교에 있어서는 저는 그것은 손해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보면 바이든 정부가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몰고 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 정부보다는 세게 북한과 결합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오바마 정부 수준보다는 빌 클린턴 정부 시절에 파이리 프로세스가 진행됐던 거기에 조금 더 근접하는 쪽으로 대북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느냐 그렇게 네.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쏟아낸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동안. 네네. 지금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뭐 독재자라고도 얘기했고 맞습니다. 또 폭력배라는 말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또 북한은 북한대로 바이든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네요. 미친 개라는 표현도 썼어요. 미친 개를 살려두면 더 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다 이런 말도 했는데 네. 이런 막말들을 넘어서는 어떤 과정 같은 것이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네. 현재의 이야기가 아니고 좀 과거형 이야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바이든 대통령 후보도 이제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에서 선거 때 했던 발언과 대통령이 된 이후의 발언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미국에는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내년 1월 20일 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을 때 네.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외교 정책을 구체적으로 펼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제 내부 정비 그리고 내부의 주요 인선들이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뭐 국무장관부터 해서 국방장관 뭐 여러 뭐 수만 개 자리가 지금 이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이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부에서는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저는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현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상반기 바이든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1월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얼마만큼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느냐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 그 관리를 한국 정부 또 바이든 정부 또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저는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현 상황에서는 좀 더 차분하게 북한도 상황들을 봐야 될 것이고 너무 서둘러서 행보를 펼칠 경우 강경 행보로 갈 경우에 예전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갈 경우에는 첫 단추가 잘못 깨면 바이든 정부 임기 내내 북한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바이든 정부의 출범 여우 무렵 때 북한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서 네. 주요 인선을 하고 또 네. 한반도 정책의 담당자를 임명하는 데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그럼 그 과정에 우리 한국 정부의 역할,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와 중국의 역할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으로 내년 상반기를 문재인 정부가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022년도 5월 9일까지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내년 어떻게 보면 상반기 또는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 대통령으로서 정책적인 것들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는데 네. 그 기간이 미국 대통령이 교체되면서 미국의 권력이 바뀌는 기간하고 겹칩니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북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은 일단은 대외적 환경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바이든 정부와의 교감을 충분히 해나가면서 남관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래도 전 찾아야 된다. 특히 북미 관계라고는 자동차 앞바퀴가 굴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남관계까지 멈춰설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하반기까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선 저는 필요한 부분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된 예를 들면 이제 진단 시약랄지 예방 협력, 보건 협력
매우 중요합니다. 또 만약에 그때까지 이제 그 코로나19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그 약제가 발명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북한과 공유할 수 있는 네. 그런 차원에서의 노력도 할 필요가 있다. 네네. 그래서 남관계에서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찾는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미중 관계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재임 시기, 아직도 뭐 재임 시기입니다만 미국과 중국의 관계 정말 무역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분야, 모든 분야에서 정말 일촉즉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갈등이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이든 시대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바이든 정부가 갖고 있는 대중 정책은 트럼프 정부처럼 그렇게 소리나는 정책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갖고 있는 외교적 역량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역량은 안정감입니다. 안정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네. 어느 한 편을 중국을 몰아붙이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중국과의 협력과 그 충분한 대화 속에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가져가는 네. 이런 쪽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야말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저는 적극적으로 외교를 펼쳐낸다면 미중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최소한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 과정에서 좀 더 안정감 있는 그런 네. 정책들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요. 저희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가 주한미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엇박자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이든 시대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뭐 좀 더 훨씬 더 매끄럽게 풀리지 않겠나 이렇게 낙관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한미 간의 현안이었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랄지 네. 또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문제들은 트럼프 정부 때보다는 상당히 유연하게 바이든 정부가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 접근을 할 것이다. 네. 바이든 정부는 외교 부분에서 아주 현실주의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그렇게 보면 한미 간의 그동안 갈등적 요소를 보여왔던 부분은 상당히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바이든 정부가 훼손하면서까지 한국의 입장을 편을 들 것이냐 또는 한국 입장을 존중할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바이든 정부도 미국 국가 이익에 많이 접근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또 한편은 이제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트럼프 정부가 갖고 있던 탑다운 방식보다는 바이든 정부는 이제 바텀업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다고 해서 우리 외교 부분에 있어서 손해가 있거나 이런 차원보다는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찾아서 네. 한미 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또 그 과정에서 북미 관계 또는 한반도 네.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합리적인 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